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최근 몇 년 동안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다. 내가 언론의 오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서 한참 심의 중입니다. 내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고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이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한다면서 본인이 최대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왜? 헌법의 가치가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제가 출연했던 방송입니다. 제가 작년 9월 25일에 KTV에 출연했었거든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선 유력 후보가 이렇게 소환을 하는데 상대는 해드려야죠. 자, 윤 전 총장이 이 방송을 사례로 든 것은 아마도 며칠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 보도가 근거가 됐을 겁니다. 조선일보가 1년째 조국 정경심 변호 방송 내보내는 KTV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지난해 9월 25일자 KTV 방송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저를 좌파 성향의 유튜버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제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 중에 5가지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데 만족하냐? 언론에 난 것과 실제로 재판에서 목도한 것과 차이가 컸다라는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과연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뭐 상식이 되다시피 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표창장과 관련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소한 거냐? 누가 봐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대목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2019년 9월 6일 심야에 기소했던 바로 그 공소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기소한 거냐? 근거가 없지 않았느냐? 그건 사실이죠. 검찰도 이걸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당사자 소환 조사도 하나 없었고 그 이후에 임의 제출 PC에서 발견됐다는 파일들, 그 파일들이 발견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이날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낙마용 졸속 기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날 SBS에서 그 희대의 오보, 직인 파일 보도를 하기에 이르죠. 자, 이만큼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기소를 했던 거였고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한 그리고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팩트예요. 더더군다나 이 9월 6일자 최초 기소는요. 정경심 교수 1심은 물론이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엄연히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왜? 실제 공소 사실이 전혀 사실 관계가 맞질 않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인용한 대목 중에 조국 흑서와 관련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고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거 누가 부인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책에 뭐 진실을 추적하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다들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내용에 대해서 인상비평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저자들 스스로도 이런 내용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마도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뭔가 내용에 대한 문제를 삼기보다 패널의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한 것이 출연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보조 진행자 격으로 김민웅 교수가 있었어요. 김민웅 교수는 이 프로그램의 보조 진행자 자격으로 고정 출연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것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발언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유튜버 한 명만 출연시켜서 이런 방송을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종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상파 방송에서도 야당 의원들 또는 야당 성향의 패널, 평론가들만 출연시켜서 방송하는 사례가 없던가요? 이것만 똑 떼서 과연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건가? 어쨌든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그보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헤럴드 경제 좌영길 법조팀장, 좌영길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아마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하기 6시간 전에 좌영길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기사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썼냐면 증거 조작설 같은 음모론을 소개하는 정체불명의 유튜버를 데려와 앉혔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정체불명의 유튜버, 아마도 정체가 분명한 유튜버 뭐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오타를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좌영길 기자의 글에 대해서는 참 일일이 반박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이 사건 관련된 글만 보더라도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에 1심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5개 혐의 중에 4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만 무죄고 나머지 4개 혐의, 특히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유죄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항소심은 물론이고요. 1심에서도 이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입시 관련 혐의, 입시 관련 서류 7개가 모두 위조된 거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위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을 텐데, 참 일반 방청객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버젓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조팀장을 맡고 있으니 그 언론사의 수준을 알만합니다. 어쨌든 좌영길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무려 17번을 수정을 합니다. 페이스북에는 글 수정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 17번이나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런 글을 써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그거를 윤석열 예비후보가 받아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조선일보는 이 패널 선정에, 패널 출연에 뭐 편향성 내지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보다, 허위 조작 보도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 대목 중에 도대체 어떤 대목이 오보입니까? 어떤 대목이 조작이고 허위 보도입니까? 단 한 대목이라도 좀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의 이 페이스북 글을 보고서 당시에 나갔던 이 방송 40분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발언도 정정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어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효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대목이 오보라는 것인지 한 가지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글을 보면 조국 백서의 공동 저자인 김민웅 교수, 친여 성향 유튜버가 패널로 등장하여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있었는데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 시점은요, 1심 재판부 판단 나오기 전 시점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해 12월 23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그보다 석 달 전 2020년 9월 25일자 방송입니다. 어떻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우리가 뭐 SBS입니까?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보도에서 이 방송이 재판부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방송에서. 오히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제가 두둔하는 발언까지 방송이 나갔어요. 당시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뭐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같은 변호인이니까 그 변호인단을 향해서 조국 전 장관이 SNS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법정 밖에서는 월권 아니냐, 저거 재판부가 저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누구 보고 SNS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권유한 게 아니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법정 밖에서 검사의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비난과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 재판부가 적절히 지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가능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중립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밖에서 좀 오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재판부를 두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먹는 방송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권으로부터도 탄압을 받았고 언론으로부터도 우호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언론 보도 최대의 수혜자인데 본인은 최대의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것 아닌가 싶고 연결선상에서 주요 언론들을 향해서 나 네 편이야. 나 당신들 편이야. 언론중재법 당신들 반대하지? 나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동맹관계를 오래 가져가자. 뭐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굳이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윤 전 총장은 본인이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라고 이미 뱉어놨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방송에 단 하나의 오보가 있었는지라도 밝혀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하던 시절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 슬슬 피의사실 흘려주면서 언론이 수도 셀 수 없는 양의 보도를 쏟아냈었죠. 그 중에 허위보도, 조작보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알림이 황희두 씨가 리스트로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보시면요. 조국이 여배우를 후원하고 있다. 조국 딸이 포르쉐 탄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고요.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 재판부 판사 만나서 판결에 관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그리고 민정수석 당시에 울산의 사찰을 방문해서 송철호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코링크 피의가 중국의 공산당과 연관돼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여성 모델의 발라 사진을 업로드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한 사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자한테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서 인턴을 부탁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정 보도까지 나왔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200만 원대 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 조국 교수 아들이 성희롱 가해자고 영어 이름을 사용하면서 도피 유학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고 조국 일가가 모 은행에서 35억 원을 떼먹고 아파트 세 채를 구매하고 커피숍과 빵집에 분산 투자했다. 이런 셀 수 없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범람했었고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권력형 비리다, 신종 정경 유착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대형 비리인 듯이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심은 물론이고 항소심에 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범위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 있는 혐의는 관련 사건 대법원에서까지 다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가을 2019년 하반기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보면 참 지금 돌아보면 기도 안 찹니다.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윤석열이 아니고요. 언론 오보 최대 피해자는 조국과 정경심 그 가족이었습니다. 최근에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가 2019년 8월부터 2달 동안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보도됐던 언론의 의혹 보도 그걸 리스트화했습니다. 중복되는 거 다 제하고 그리고 뭐 누구의 발언을 인용한 거 다 빼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 그걸 리스트화해놨는데 그냥 그 단순히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2달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이 거짓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리스트를 지금부터 한번 쭉 훑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윤석열 씨 과연 언론 오보가 누구를 향해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오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